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유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8월 첫 거래일을 보낸 미국 시장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크게 올라줬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하면서 국제유가 급락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가 됐습니다. 또 대형 기술주들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아마존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사실 뉴욕 증시는 좋았는데 오늘 한국 증시에 대한 좀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을 오히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는 강세를 보였지만은 사실 시가총액 굉장히 큰 기업들, M7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한국 시장과 오히려 연결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은 상승폭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 시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뭔가 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강세가 오늘 한국 증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그널들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지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으면서 나스닥 2% 넘게 올랐고요. S&P 500도 1.48% 오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한 8월 첫 거래일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WTI가 5% 넘게 하락했고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올라줬는데요. 다만 앞서 보신 3대 지수와 비교했을 때 그 상승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는 장세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오늘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미국과 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이란 비핵화가 협상의 의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이 이란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즉 외교 해결 의지와 압박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선 거죠.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다만 오만과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 문제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 협상 기대에 더 반응을 했는데요. 실제로 합의는 아직 없었지만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오늘 시장에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약 5% 가까이 급락했고요. 에너지주가 이에 따라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부담은 완화됐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 전반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오늘 강하게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가 오늘 강하게 올라주면서 나스닥의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시장이 AI 투자의 결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그동안 시장의 고민은 AI가 과연 돈이 되느냐에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 AI 데이터 센터 투자, AI 반도체 투자, 그리고 수백억 달러의 규모의 캐펙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제 과연 수익으로 돌아오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AI 빅테크 기업들의 이번 실적 발표가 이 의문을 해소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빅테크의 실적 발표 어떤 의미들이 있었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특히 애저의 연매출이 1,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고 성장률은 43%로 발표가 됐죠. 클라우드 성장세가 추가적으로 가속될 전망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클라우드 매출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AI 투자의 성과를 입증해 줬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성장률이 36.7%로 18개 분기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AI 칩사업 연매출은 환산해 봤을 때 250억 달러였고요. 오늘 장중에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죠. 즉 AI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만 올라준 건 아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좀 강세를 보인 영향을 받았고요. AI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 빅테크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대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메타, 구글, 엔비디아, 오라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AI 빅테크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특히나 오라클을 조금 더 살펴보시죠. 그동안 AI 투자와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이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크게 조정을 받아왔던 오라클이었는데요. 오늘은 8%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 마감할 때는 9%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AI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심이 회복됐다는 점을 보여준 오라클이었습니다. 즉 시장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PMI 발표가 55.6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54였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올랐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고요. 고용지수도 33개월 만에 확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가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도 오늘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상승의 출발점은 뭐니 해도 중동 리스크의 완화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랠리를 만든 건 AI 실적이 AI 투자 회수 기대감으로 이어진 데 있었고요. 제조업 경기까지 개선이 되면서 오늘 빅테크 중심의 랠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최여운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 증시는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크게 올라온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다만 지금까지 쉬어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엔비디아 주가 2.9%대 상승세, 브로드컴 0.76%, AMD 1.7%, 인텔은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79%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브로드컴, 인텔까지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2에서 3%의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양전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내에서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또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이러한 기업들 일단은 투자 심리가 죽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CXMT의 증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도할 구석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1.7%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4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시가총액 3위권까지 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파벳의 자리를 내어주고 시가총액 3위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CNBC의 논평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판매 대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다시피 4.9%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철강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채택하는 이 파트너십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봤을 때
시장에서 생각을 한 듯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네라는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빅테크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에 사실 이 시장의 큰 버팀목이 됐던 것은 유가였던 것 같습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주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여행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크루즈주 그리고 항공주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인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스페이스X가 5.6%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개선됐다라는 부분을 스페이스X의 주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메타 같은 경우는 6%대 상승, 알파벳 4.8%, 아마존 4.5%, 테슬라 3.4%대 상승 흐름 나온 가운데 보시다시피 헬스케어 쪽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과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합병한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이 투자은행들이 아마존의 투자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만약에 이 성장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존은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돈 나올 구석이 있다라는 거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아마존이 AWS 쪽에 성장이 나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약간 자금의 이동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칩 종목들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쏠렸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칩 종목에서 돈을 빼면서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아마존과 같은 아주 큰 기업들 중심으로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잉입니다. 보잉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큰 기업이죠. 그리고 보잉의 주가는 사실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간밤에 8% 넘게 급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37 맥스 7이 FFA로부터 인증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737 맥스 시리즈 중에 가장 작은 항공기인데 결국에는 상업용 쪽으로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이 기업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인데요.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시장 안에서요. 폴리실리콘의 선물 가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태양광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 선물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 이상 급등하면서 S&P 500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과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 미국은 다시 한번 중국에게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꼭 관련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에서도 관련 선물 가격이 상한가를 갔고 오늘 시장에서 미국 시장 안에서 이렇게 태양광 기업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 그리고 그 안에 시장의 판도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팔란티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측은 18억 달러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실적 보면은 1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YOY 기준으로 했을 때 93% 이상 성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팔란티어는 사실 부문별로 실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상업 매출이 보시다시피 굉장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외신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7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세 자릿수의 성장률입니다. 무려 149%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AI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국엔 니즈가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상업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그리고 팔란티어의 든든한 버팀목 미국의 정보 부문 매출입니다. 사실 팔란티어는 미국의 정보 보안 쪽과 크게 연결이 된 기업이죠. 보시다시피 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90% 넘는 성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회사의 실적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전망치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 회사의 성장률에 반도 못 따라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자신만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업 매출도 그렇고요. 정보 부문 매출도 그렇고 두 자릿수 그리고 세 자릿수의 이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세이기도 합니다. 주당 순이익 자체가 보시다시피 4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YOY 기준 했을 때 224.7%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 자체가 2배 더 잘 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팔란티어 CEO는 현재 성장세가 향후 18개월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불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의 거래 함께 보실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10.7%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약간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있었는데 AI 쪽에서 순환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순환매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이제 138.5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보시다시피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의 상승 달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두 가지 좀 다른 의견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은 빅테크의 설비 투자가 충분한 투자 수익률을 창출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내는 걸 보고 투자자들을 안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전에도 봤다는 점을 의식하며 지나친 낙관을 자제하고 있다. 중동 분쟁은 아직 해결까지 갈 길이 멀고 어쩌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CNBC가 오늘 마감 시황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국 증시도 그렇고요. 하루 폭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바로 약간의 폭락세가 나오는 투자자들로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러한 시장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을 것은 실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숫자를 더더욱 확인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기업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깐깐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 시간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락과 빅테크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 전반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고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올라줬는데 위원님께서는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의 부러운 부분이죠. 모든 밸류 체인의 핵심 종목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랑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귀신같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살아납니다. 네.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스토리지 기업들의 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네. 역시나 정말 숨고르기를 마치자마자 급등을 하면서 참 이런 부분이 부럽죠. 우리나라는 사실 한쪽 날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스토리지 3사가 굉장히 부진한 또 흐름으로 빠질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다시 매력적인 네. 단어로 돌아온 것 같아요. 드레드풀이라고 뭐 잠깐 또 하여튼 안 좋으면은 그런 뉴스를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건데 뭐 끔찍한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끔찍합니까? 사실 스크래치 정도 난 정도에 불과했죠. 그래서 결국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다시 매력적인 종목으로 복귀를 했다. 뭐 테슬라는 아직 조금 부진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이 정말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간밤에는 테슬라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M7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M7 종목이 오랜만에 주목을 받는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월가의 시그널은 어떤 키워드로 확인이 될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첫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스페이스 X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과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제 못했던 것 중에 사실 빌 에크먼이 스페이스X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퍼싱 스퀘어에서 살만한 지금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매입은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면 가치 투자자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스페이스X에 대한 매력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 대신 지금 주가의 가치는 좀 가치 투자자가 보기엔 비싼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X가 역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상장하고 나서 첫 번째 실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스타링크가 이제 지금 보니까 가입자 증가는 지금 1,030만 명으로 2배 이상 올랐는데 네. 문제는 이제 1인당 매출이 가입자 수가 늘면서 요금이 다운될까 봐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늘었는데 한 명당 요금이 줄어버리면은 그게 상쇄가 돼 버리기 때문에 가입자 수를 그러면 더 왕창 늘려야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가입자 수에 놀라운 증가를 보여줄 것인지 그게 일단 관건이고요. 네. 스타링크 저 사업이 일단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XAI 우리 뭐 그록이 상당히 사실 가성비가 지금 괜찮거든요. 소비자분들 여러분들 쓰실 때 보면은 구글의 제미나이나 엔트로픽 클로드나 오픈AI 챗GPT 요금에 비해서 그록이 영상도 만들 수 있으면서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자, 근데 이제 그록이 막 이렇게 아주 뭐 수익을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XAI를 합병한 이 가운데 지금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번에는 뭐 AI 부분을 뭐 성장을 시킨다고 해서 또 회사도 인수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째 스타쉽 이 지금 시험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스타링크를 더욱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향후 나아가서는 뭐 앨런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에 뭐 이주시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역시 재사용 로켓인 스타쉽이 네.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스타링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 돈 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 스타쉽의 계속되는 성공적인 발사가 중요하다.
저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펠컨 9에 이어서 스타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재사용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권 밖을 나갈 때 버틸 수 있는 어떤 특수 합금, 네. 근데 그걸 배치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페이스 부분의 바탕으로 해서 스타링크를 시작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꿈을 실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I 부분에 적자를 만회해야 되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타링크의 실적이 첫 번째로 어떻게 그렇군요. 나올 것인가 그리고 가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거기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의 주가가 IPO 대비해서 17%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또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스타쉽 13차 시험 비행에서는 목표와 계획을 달성한 스페이스 X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6일에 락업이 해제되는 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에 또 나와 있네요. 네, 뭐 다 팔진 않겠죠. 다 팔진 않겠지만 어쨌든 일부 외도 수량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앨런 머스크는 팔지 않지만 그 특수 관계자 중에서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 20%의 주식이 매도 가능 물량이라고 합니다. 매도 가능 물량이지 저게 매도가 쏟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겠네요. 스페이스X의 네. 미래를 미래를 담보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스타링크 이익이 AI의 스타쉽에 대한 스페이스X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된다. 저기도 월가에서도 역시나 스타링크 이익에 대해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역시 현금 흐름이 강하고 실행력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 실적 발표, 8월 6일 락업 네. 풀리는 그 시점, 이게 일단 주가의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첫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스페이스X 최근에 주가 흐름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빠지다가 일단 조금 멈췄는데, 네. 자, 근데 이제 이 하락 후에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람 빠진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지금 최근에 일주일만 보면 하락이 멈춘 것 같지만 그거는 이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얘기죠. 급락 후의 행보는 이 하락의 힘이 아직도 강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저게 상승 반전의 힘이 강했다면 이미 V자 반등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락의 힘이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가 어그러지거나 그렇게 돼서 만약 박스권 하단부가 붕괴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까지 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 저희가 마켓 시간을 해서 내일 그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스타쉽, 스타링크, AI까지 관전 포인트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일 방송도 저희랑 함께 하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강한 성장세로 아마존이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 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확 튀더라고요. 자, 아마존 웹서비스 자본 지출 베팅을 정당화하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가 우리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네.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저 투자에 비해서 지금 현재 돌아오는 리턴이라던가 아니면 향후에 돌아올 것들이 과연 이 투자를 만회할 만한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잖아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거길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죠. 근데 이제 주가가 또 오르니까 저 지금 자본 지출을 좀 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투자를 늦추지 않는 게 역시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이 경쟁 속에서 해야 될 일이었다.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주당 순이익이 워낙에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마진 폭이 아주 좋다. 아마존도 자체 칩을 개발해서 쓰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마진 폭을 늘렸던 게 주당 순이익이 1.82달러 예상인데 5.75달러로 말도 안 되게 상회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이 이제 아마존 AI 투자의 결실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클라우드 매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웹서비스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론 시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키던 어떤 시기는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쓰고 있잖아요. 기업에서도 그러고. 지금 학습해서 이제서야 모델을 내놓으면은 이미 늦죠. 이미 그 핵심 어떤 회사들이 다 지금 생성형 AI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뭐냐? 그 학습된 AI들을 기업이든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든 사용을 하는데, 그 추론 시장은 어마어마한 컴퓨팅 데이터 뭐 저기를 원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하는 게 남아돌 게 아니냐. 하지만 남아돌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남아돌지 않고 있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해야지만 추론 시장에 지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수명은 30년 이상으로 나오는데, 서버 네트워킹 장비는 3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이 달성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다는 거죠. 한 번 지어서 30년 이상 써먹고 돈을 뽑아낼 건데, 손익분기점이 3년 지나면은 손익분기점이 그 지나가지고 BEP가 넘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잉여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더라도 대규모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려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들, 이 업체들 위주로 지금 주가의 상승이 괜찮거든요. 네. 지금 애플이 급락하는 거는 제가 AI 역설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큰 차이죠. 네. 아마존 웹서비스의 수주 잔고와 캐펙스 전망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네요. 네, 이 지금 보니까 그 아마존 웹서비스 백로그라고, 백로그는 수주 잔고거든요. 네. 지금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18개 분기 중에 가장 빠른 성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저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캐펙스를 지금 2,200억 달러로 높였지만 네. 저게 전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다. 저게 주로 지금 나온 것도 메모리 반도체 비용이 있죠. D램 낸드 플래시 아니면 HBM, 그 메모리 비용 상승을 반영한 거지 자본 지출을 뭐 크게 늘린 건 아닙니다. 그냥 가격이 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저런 부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성장이 장기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볼 수 있겠네요. 자, 아마존 간밤에 크게 올라주면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어땠나요? 네, 그 대단합니다. 이 지금 시가총액 그 탑 5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튄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 무슨 중소형주처럼 튀고 있는데 갭 상승이 2번이나 나오면서 그냥 모든 고점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지금 사실 이렇게 갭 상승으로 날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갭 상승으로 일단 전고점 돌파시켰죠. 그다음에 오늘 갭 상승으로 나머지 2개 고점마저 싹 다 날려버렸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매물 소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정말 위에가 완전 텅 비어 있는 상태죠. 위로 가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이제 보니까 저 아래서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엄청 터져 있었잖아요. 저기서 매집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저쪽 거래량보다 이건 절반도 안 나오고 있죠. 이건 무슨 경우냐면 매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절반도 안 되는 힘으로 날려버렸다는 거는 매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매집을 했다. 뭐 물론 특정 세력이 할 수는 없죠. 아마존 자체가 뭐 특정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어떤 미스터 마켓의 어떤 존재에 이어서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이 다 얽히고 얽혀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주가는 300달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최근 좀 강하게 올라준 아마존입니다. AI 투자에 따른 수익성의 우려를 잠재우면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아마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ust Know 5입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소식은 팔란티어의 실적입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미국의 대표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41센트, 매출은 19억 4천만 달러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 매출은 지난해보다 93%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이 149% 급증하며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 전망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는 현재 성장세가 최소 18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픈웨이트 AI 모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중국과의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기업 고객을 모두 확보한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표 수혜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팔란티어의 이러한 성장세가 18개월간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탄력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에도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보시다시피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에 내놓은 아마존의 호실적 덕분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아마존이 인공지능 투자 성과를 앞세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 사업인 AWS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루 만에 15% 넘게 급등했고 시가총액도 약 4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AI 인프라 투자 부담이 우려됐지만 AWS의 성장세가 이를 상쇄하며 시장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생성형 AI 확산으로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점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AI 반도체를 넘어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존은 엔비디아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시가총액 3조 달러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마켓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시가총액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더 커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CXMT가 증설을 결정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 CXMT가 베이징에 신규 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XMT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와 12인치 반도체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국유 기업도 투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는 초기 협의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XMT는 현재 허페이 등 3개 공장에서 월 10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신규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월 생산 능력은 현재 2배인 60만 장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첨단 메모리 공장 한 곳을 짓는 데 통상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XMT는 지난달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첫날 시가총액이 약 708조 원을 기록하며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빠르게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헤드라인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3개월간 엔비디아의 주가가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딱
1%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중에 반등 성공했지만은 최근 3개월간 1% 남짓 오르는 데 그치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AI 투자와 자본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메모리 등 다른 AI 인프라 비용도 함께 늘면서 엔비디아가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열기가 다소 식고 차익 비용도 높아지면서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고객사의 금융 지원과 신용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26일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314달러로 현재 주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박스권 안에 갇힌 엔비디아의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실까요? 한국 증시 전망치 수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대신증권에서는 한국 증시 코스피의 목표 주가를 10,000선 위에서 9,000선까지 내려잡은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앞으로 상승 여력이 36%가 있다라면서 목표치를 9,000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유 만나보시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레버리지 청산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진 만큼 코스피가 목표치인 9,000포인트까지 약 36%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정은 기업 실적 등 펀더멘털 악화가 아닌 수급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레버리지 ETF와 헤지펀드 차입 투자,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청산도 절반 이상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조정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 종목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18% 급등한 데 어제 장중한 때는 5% 넘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피 지수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탁기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떠한 뉴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블룸버그가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해당되는 이제 빅테크, 특별히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 KPX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늘리는지, 혹은 또 어떻게 이제 멈췄는지를 갖다가 집계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 곳이 모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KPX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나왔고, 이걸 집계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대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이 최대 고객이 하이퍼스케일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 주가에도 중요하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한 블룸버그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곳이 모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KPX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걸 집계했더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KPX가 올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네 곳 합치면은 약 7,450억 달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신 대로 이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뭐냐면 이번에 발표한 것을 갖다가 집계했을 때 그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순서대로가 이제 그 KPX를 투자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은 점점점 그 올해 초보다 올해 시점에서 발표한 KPX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쯤 되면은 올해 연말이 돼서 올 한 해 26년도에 전체적으로 KPX가 어떻게 되는지 집계된다면 지금 시점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KPX를 원래 기존에는 2,000억 달러였다가 2,200억 달러, 200억 달러 늘렸죠. 이런 맥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KPX가 확대되는 분위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때는 이 캐펙스 투자로 인해서 기업에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KPX가 늘렸는데 그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실제로 너네가 이제 그 뭔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회수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KPX를 늘리면 거기서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좀 약간 속되게 말하면 니네가 경영도 모르는 공돌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돈놀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벌어오고 있어? 이런 맥락에서 주가에 오히려 반작용, 악재가 작용했는데 이제는 지난 한 주의 어떤 이 네 곳의 KPX를 집계해보고 네 곳의 어떤 주가 동향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KPX가 주가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 아니고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게 작동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의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이 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간 돈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 2,000억에서 2,200억 달러 늘렸을 때 그 200억 달러 어디서 나오느냐 무슨 땅값을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사는 데 쓰게 됩니다. 거의 한 전체 이 세 곳에 지출하는 돈이 70% 정도 되거든요. 70% 정도 되는데 원래 2,000억 달러였다가 2,200억 달러, 10% 늘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다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메모리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제 블랙엘에 머물렀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그 루빈을 갖다가 사야 되고 루빈을 사면 더 높은 컴퓨팅을 갖다 제공하니까 루빈의 가격이 당연히 이제 기존의 블랙엘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엔비디아는 가격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아마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가격도 올라갔으니까 원래 기존에 2,000억 달러였다가 2,200억 달러 늘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KPX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예전에는 KPX를 늘렸다고 해서 매출을 못 올리니까 못 올리는데 생각을 했으니까 주가가 오히려 안 좋았지만 이제는 주가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5개월에 네 곳의 빅테크 네 곳의 주가 동향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 점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메타를 제외하고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8% 정도, 아마존도 18% 이상의 이제 주가를 갖다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구글이 이제 한 7% 정도 높은 이제 수익률을 거뒀는데 왜 메타만큼 마이너스냐? 메타도 엄청나게 이제 KPX를 갖다가 늘리는 추세인데 왜 마이너스냐? 지금 화면에 보신 게 이 자료입니다. 그 메타만 왜 4% 떨어졌죠? 메타만 왜 4% 떨어졌냐? 실적을 발표했는데 메타만 그 EPS가 예상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보다 하회하면 그때 떨어진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메타 주가가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KPX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올해 연말쯤 되면은 그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진다. FCF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KPX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FCF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오기만 해라. 벌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주가에 반영할 것이다. 라는 관점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여기서 모두 다 마무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고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하면서 캐펙스 투자액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쓰네라는 시선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시선 하나는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안정적으로 돈은 버는 기업들도 있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마 간밤증
하이닉 시에는 여기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이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그러면 더 투자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또 안도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또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이 부분에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1일이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토요일인데 그 1일날 이제 산업부에서 수출입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수출입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면 수출입 통계 자료는 한국 전체 수출입 통계도 있지만 그중에서 주가에 가장 우리 관심 가질 만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낸드랑 그다음에 디램에 대한 수출입 통계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월스전이 길게 그만큼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수출입 통계를 갖다가 월스전이 발표하고 주목할 정도로 해당 종목과 해당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동시에 보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KPX 투자가 확대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실제로 수출입에도 반영된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다. 반도체 수요가 버팀목이 됐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제 7월에 메모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메모리 가격과 해외에 있는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알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메모리를 갖다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곳밖에 없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많은 수출을 갖다 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리고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도 두 곳의 어떤 메모리 수출, 메모리에 어떤 수요는 견고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예상과 실제로 견고해서 그 지표를 찍힌 것은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수출 통계가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월에 메모리 수출액도 여전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6월 수출의 진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전년 동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좀 기준이 나뉘는데 이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줄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수출은 그렇게 엄청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는 410억 달러지만 6월 달 수출입 통계도 나왔었죠. 그 6월 달 수출입 통계를 갖다 비교해 본다면 6월 달에는 반도체 수출이 450억 달러인데 7월은 410억 달러니까 그러면 준 거 아니야. 반도체 경기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일부의 우려대로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는 것이 이번 수출입 통계 지표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달 수출은 사실은 다른 달보다 더 많은 수출을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6월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 6월이 어떤 점도 있냐면 2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분기가 종료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6월달 수출을 좀 더 많이 해줘 이런 맥락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 2분기 수출을 더 잘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해서 6월달 수출을 갖다 밀어내기로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6월 수출보다 7월 수출이 줄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6월달에 밀어내기 수출을 갖다 감안해 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연말에 들어가면은 연말에 이제 뭔가 이제 그 수익을 갖다가 차익 실현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데 수출입에서도 2분기에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판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6월달 수출에 밀어내기 했기 때문에 7월은 6월보다 좀 줄어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접근했을 때 그런 또 다른 지표 중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판가도 나오거든요. 수출입 통계 보도자에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판가를 보면은 DDR4 그 8기가 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점 그 메모리 판가가 늘어났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2분기에 들어서 보다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달에 판가가 더 19달러였는데 7월 달에 들었을 때 24달러 올랐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8월로 접어들었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8월에 판가가 더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점점점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삼성전자는 28년까지는 초과 수요가 유지된다. SK하이닉스 이거보다 더 능동적으로 얘기해서 30년까지는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갖다 고려한다면 30년 이상에도 지나서도 적어도 SK하이닉스는 초과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통계를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 그 업황은 확장세이지 줄어들거나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뭐 폭등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주가는 또 다르게 갈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하루 이틀의 주가는 우리가 가늠하기 힘든데 다만 이제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 마이너스에서 끝났는데 장 마감 이후에 LXT에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데 왜 더 떨어졌느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저희 코너 앞에서 봤던 머스나웨에서 나왔던 창신 반도체가 사실 또 다른 이렇게 반도체 메모리 증설을 하겠다라는 로이터 보도가 사실 기관 투자가들 또 이 뉴스를 보신 개인 투자가들도 그 불안해서 이제 어저께 추가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끝난 미국 증시도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호조를 기록했지만 처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SK하이닉스의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다가 사실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창신반도체 물량 증설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신반도체의 가장 큰 그 시그니처가 무엇입니까? 올해 2월 달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창신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임원을 매수해가지고 기술을 빼냈던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사실은 18나노, 16나노 갈 때 기술을 갖다 빼앗았던 이 기업이 우리가 위협적으로 본다고는 그것은 약간 너무 과대 포장됐고 관민 반응이라고 봐야겠고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바이든에 이어서 트럼프까지 연달아서 8년 동안 중국 반도체 굴기를 갖다가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으로 800개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800개 공정에서 하나의 부품은 없어도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많은 후유증이 생기고 창신반도체가 수율이 10%를 얘기했습니다. 10%는 수율을 갖다가 시장가에 맞추다 보니까 창신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우리가 판매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보다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살 수도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창신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지 일시적으로는 월가나 개인들 입장에서 창신반도체 놀라서 가격을 갖다가 그 주가를 갖다 매도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CXMT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CXMT를 좀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예, 있었거든요. 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증설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말씀처럼 물론 이제 기술 유출 이런 이슈가 있긴 했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시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뭐 완전히 따라잡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포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있는데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될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볼 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창신반도체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국 내에서만 소화하기도 사실 급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율이 10%라는 거는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나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기술 유출 문제, 돈을 주면서 매수해서 생긴 제품을 갖다가 외국에서 그걸 갖다가 판매를 갖다 금지를 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자국 내에서는 그런 거 꺼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국에서 그렇게 8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외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신반도체 메모리를 갖다가 해외에서 가져가서 이제 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창신반도체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창신반도체에서는 너무나 많이 과민 반응을 하실 필요 없다. 뭔가 우리가 움츠러들 수 있고 이런 뉴스를 챙겨봐야지 챙겨볼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꺾일 것이다, 이익률 정점이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숫자 자체는 굉장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사실상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뤄냈고요.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은 주가에는 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또 반영이 되겠죠. 언제쯤 이게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시원하게 나와줄지 또 저희 히든글로벌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엄청 덥습니다. 밤새 너무 더워서 잠 뒤척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 뒤척이시면서 아마 뉴욕 시장 결과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분위기 괜찮죠? 나스닥도 오늘 2.1% 간만에 2%대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좀 눈에 띕니다. 어제 우리 시장 뭐 비록 다시 코스피가 이제 5%가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 넘게 떨어지면서 조정을 좀 세게 받으긴 했는데 지난 또 31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날 뭐 하이닉스 상한가 그다음에 코스피 17.9% 상승, 삼성전자도 26% 넘게 급등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지 좀 벌어놓은 것 같아서요. 어제 이 정도의 조정이라고 치고는 굉장히 컸죠. 뭐 받아들일 만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시장은 비교적 큰 폭의 낙폭치고는 그렇게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이 또 이렇게 2% 넘게 급등을 하고 물론 반도체주가 오늘 급등을 주도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좀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어떤 평가 결과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 다음에 아마존 4% 이상 그리고 메타는 오랜만에 6% 넘게 급등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점 이런 점들이 어쨌든 다시 뭔가 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반도체주들이 오늘 그냥 보합권, 강보합권 정도인 게 아쉽긴 한데 분명히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결국은 빅테크들이 좋은 이유가 AI 자본 지출 관련된 그동안의 시장의 우려, 결국 수익성 우려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얘네들이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또 돈을 벌고 있구나. AI 투자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입증이 됐다라는 점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어떤 분위기가 반도체주로도 결국 이렇게 계속 AI들이 자본 지출을 계속 확대를 한다. 그럼 얘네들이 투자하는 거에 거의 70%가 반도체에 대한 비용 지불인데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반도체 주들한테도 모멘텀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할 법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나스닥을 급등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내용이 그거죠. 딱 앞서 말씀드린 AI의 자본 지출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컸는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의구심이 수익성을 내는 것으로 수익성을 확보한 것으로 입증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한 얘기, 이건 한 2, 3일 된 얘기긴 합니다만 자본 회수,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한 회수 기간이 3년 이내일 거다라고 했던 얘기. 그러니까 투자,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LTA 투자가 보통 4, 5년 진행된다고 삼성전자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4, 5년 진행이 되는데 5년 동안 그 이상 진행이 되는데 자본 지출은 3년 내에 끝낸다. 그 자본 지출에 대한 회수는 3년 내에 끝낸다. 그러면 돈을 번다는 얘기죠. 문득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워렌 버핏이 구글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알파벳에 대한 투자를 했던 얘기가 얘네들이 나중에 떼돈 벌 거다 이제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잉여 현금흐름 쪽에서 자꾸 구멍이 생기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게 시장을 흔들었던 건데 이번에 보니 얘네들 돈 벌고 있구나. 그럼 지금은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기적일 거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거쳐서 2017년, 2018년부터는 정말 빅테크들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투자했던 AI 자본 지출을 통한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가 진짠가 보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빅테크 실적들을 오늘 한번 쭉 결산을 해보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반도체 쪽이 그동안에 급락을 했던 배경, 그다음에 현재 상황, 바뀐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빅테크 실적들을 한번 결산을 좀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캐펙스 투자는 엄청나게 확대를 합니다. 2025에서 2026년 사이에 65%가 증가를 했는데 2026년 올해의 증가율은 100%죠. 7,300억 달러. 내년부터 내후년까지는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 달러 얘기하는 데까지 봤는데 어쨌든 1조 달러는 넘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줄겠죠. 증가율은 줄지만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 이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오라클 같은 경우 제일 많죠. 120%, 구글도 118%,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도 역시 그 정도의 준하는 100% 전후의 그런 캐펙스 증가율을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바로 견조한 클라우드 매출 성장. 구조적으로 강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 매출이 매출입니다. 연간 35에서 45%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들고 있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아마존, AWS죠. 이쪽이 매출 규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의 클라우드가 바짝 좀 추격하고 있다. 이게 경쟁이 치열하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잉여형 그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2027년 동안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자 사이클이 안정화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게 워렌 버핏이 투자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들의 이 수익성 측면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요. 애플은 뭐 차치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메타, 테슬라 이렇게 쭉 있는데 테슬라까지도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시총도 이렇게 좀 오르고 시총도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지, 엔비디아는 조금 밀렸죠. 애플이 탈환을 하긴 했는데 애플 주가 최근에 또 부진합니다. 빅테크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애플에서는 전체적으로 애플은 양호할 수밖에 없죠. 돈을 안 썼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비교적 양호하고 근데 엔비디아는 뭐 순환금리 의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메타가 지금 제일 불안하죠. 근데 오늘 주가 6% 뛴 걸 보면 메타도 역시 투자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요. 애플과 다른 빅테크들 간에 분명히 구분이 있죠. 애플은 투자를 별로 안 했고 빅테크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애플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뭐 창신 메모리 쪽에서 뭐 반도체를 가져올 것이다 등등들 이렇게 일종의 모사를 한 거죠. 작전을 폈는데 지금 창신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위기가 좀 가고 있습니다. 뭐 미 의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으니까요. 뭐 8월 21일까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보내라는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의회에서 뭐 그렇게 반발하든 말든 간에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러면 살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창신 메모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더 비싼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애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애플은 더 싸게 받으려고 가격을 후려쳐서 넣었던 건데 옛날 방식 그대로 갔다가 지금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애플에 물론 뭐 애플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하겠냐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잔꾀 부리다가 지금 된통 당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게 주가로 당분간은 분명히 지금의 시총 1위를 뭐 탈환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빅테크들이 다시 좀 부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순위가 바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도 가보도록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어디가 제일 좀 뭐 잘 나가냐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이 제일 좋죠. 그다음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순위고 잉여 현금으로 아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좋죠 지금 플러스니까 메타가 제일 좀 불안하긴 한데 현재는 플러스지만 급감을 했던 게 좀 불안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알파벳이 이번에 처음 적자를 좀 기록했다라는 거. 근데 전체적으로 다 우려가 좀 불식이 된 부분이고 좀 메타만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AI 기업들의 수요 실적이나 전망들을 요약을 해봤을 때 빅테크들은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이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빅테크의 이번 실적을 통해서 뭘 걱정해야 됐고 했었고 근데 그런 걱정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좀 소화가 되고 해소가 되고 또 그게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났으니까 반도체 폭락 배경을 한번 좀 총정리를 좀 해보면요. 고점론이죠. 결국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자본 지출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애플을 위시를 해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월가를 중심으로 사실 이게 여론은 몰이를 한 거죠. 애플이 그걸 노렸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부분이 최태원 회장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요처들이 언젠가 문제를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거죠. 하이닉스 ADR 상장 이후에 이제 가격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진율 둔화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권가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 하향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ADR 상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론의 트리거 역할을 좀 해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주들, 글로벌 반도체주들이 다 급락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했다. GP 즉 그로스 마진의 이 성장세가 주춤해지면 주가도 주춤해진다. 이 부분을 좀 반도체 기업들이 그대로 이제 뒤따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LTA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던 확인이 좀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우려가 확인이 되니까 실제로 주가의 급락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 이번에 보면 뭐 특히 이제 잉여현금 절한 적자, 이게 이제 투자가 너무 많다. 근데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잉여현금 흐름이 적자로 들어섰는데 특히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 나오는데 이게 좀 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리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국채금리가 뭐 4.7%까지 넘기다 오늘은 4.6%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30년물도 5% 넘기고 이러니까 자꾸 부담스럽죠. 이렇게 KPX 투자를 엄청나게 빅테크들이 하는데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비용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비용이 드러나니까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오픈AI 뭐 IPO 연기도 결국은 얘네 좀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팩트는 다 같은데 해석이 그 당시 분위기에 따른 해석이 다 정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모두 합쳐져 가지고 반도체 주들로 아주 집중됐던 반도체가 타기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장 가볼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또 CXMT 얘기죠. 오늘도 사실 반도체주들의 막 잘 나가는 거를 딱 발목을 잡았던 게 또 CXMT가 베이징 뭐 근처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뭐 이 얘기. 공장을 짓겠죠. 자본 조달을 저렇게 했는데 IPO를 해서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짓는 것처럼. 근데 이제 공장을 얘네가 지면 또 뭐 과잉 생산이네 뭐네 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다시 좀 오늘 시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주가를 또 발목을 잡았던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당연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충격 이 부분도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좀 없는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도체 폭락 배경도 좀 살펴봤고요. 근데 지금 어제 오늘 이제 나온 이제 분위기들을 좀 종합을 하면 이렇게 빅테크 실적 좋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또 시장에서 또 나오는 분석들 또 전망들이 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데 앞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내용 말씀드린 게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빅테크들의 이 어떤 그 수요가 빅테크들이 이번에 얘기했던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가 뭐 2028년까지는 뭐 현재로서는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에 그 투자의 대부분은 또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연결고리를 생각을 할 때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가질 법하다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LTE 계약을 확대하는 게 결국은 실적의 하방을 단단하게 다진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상방이 막힌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주가가 부담스러워하지만 결국은 하방이 탄탄한 상황에서 상방을 열어놓은 그런 투자 계약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것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버리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번 상황에 대한 교훈을 좀 보면은요. 이 성장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 그러니까 기업들의 캐펙스가 확 공격적인 이 상황에서는 이 비용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과 같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리스크와 어떤 기회 요인이 같이 커진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투자 규모나 수요를 확인해서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요가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빅테크들이 바보겠습니까? 2028년도에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자기들이 평가를 하는데 전망이 되는데 계속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그다음에 참여자들의 편향이 심하다. 이거는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시장이 쏠리면 거기에 따라갔을 때 그에 따른 후유증, 부작용 우리가 뭐 늘상 봐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항상 기본 원리죠. 펀더멘털은 항상 늦게 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펀더멘털은 나중에
그걸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죠. 그래서 맨날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투자하기 어렵죠. 근데 결국은 이번 반도체 폭락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구관이 명관이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틀린 거 별로 없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이번에도 또 틀렸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루에 지수가 18% 넘게 폭등하더니 어제는 또 5%대 하락세. 이게 뭔가 좀 과열됐다,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지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고 이게 상한가 간 기업이 시가총액 2위 기업입니다. 그만큼 약간 시장이 이성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시장이 늘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시장이 참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날씨가 굉장히 네. 더웠잖아요. 오늘 오시는 데는 덥지 않으셨나요? 땀이 나더라고요. 네. 땀이 나는 게 날씨 때문에 땀 나는 것도 있는데 시장 보면은 이게 땀이 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을?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제 과부하 걸렸던 수급은 분명히 풀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풀리는데 이제 좋게 말하면 풀리는 거지만 이제 반작용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과부하 걸렸을 때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다들 이제 인식하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기준으로 보면 5분의 1? 5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3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한 3분의 1, 4분의 1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포모를 통해 가지고 베팅이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네. 투자는 말 그대로 생각을 가지고 전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욕망 또는 남들이 하니까 못 따라갈 것 같은 마음 이런 것들 불안감 같은 것들이 곁들여져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투자라기보다는 건 투기에 가까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이요. 6월 달이 그런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게 불편했었고 그게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었지만 어쨌든 저는 얘가 94년 이후에 증권회사 입사해가지고 그런 수급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규모로 놓고 봤었을 때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상품이 이제 상장이 된 거거든요. 전체 시가총액의 60%가 넘는 종목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를 상장시키는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중복 상장을 넘어선 행동이고 이렇게 되면은 수급을 그쪽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 나머지 섹터가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홀짝 게임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베팅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그런 변동폭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화의 길을 어떤 식이든 밟아는 가겠지만 정상화의 길을 갈 때쯤 되면은 아마도 지금 베팅하셨던 분들 상당수는 또 증시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자의 연속성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이제 투기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투자에 지금 특히나 최근 이제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포모를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너무 오래 계셨으니 이제 이게 마인드가 이렇게 생기기까지는 꽤 이사님도 좀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좋다라는 거는 작년 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올해도 계속 그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 전쟁 발발해가지고 주가 급락했을 때가 기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들 오히려 팔고 싶어서 난리치다가 맞아요. 다시 좀 정상화되는 걸 넘어서가지고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명분을 막 갖다 붙였죠. 코스피 시가총액 60%지만 영업이익의 70%가 넘는다. 아직도 갈 길이 많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갖다 붙이기도 했었고, 이제 결국 가게 되면 수급이 쏠리는 걸 정당화시키는 논리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연못에는 고래만 살 수 없습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다 같이 공존을 해야지 그게 연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고기 하나가 살아가지고는 그 존재가 가능하지도 못해요. 번식도 안 돼요. 거기다가 또 나머지 물고기들이 같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는 먹이를 다 뺏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물고기는 굶어 죽어요. 그럼 물이 썩습니다. 썩으면 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리 반도체가 좋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비중이 큰 거는 알겠지만 그거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가총액이 늘어나야지 이게 다른 것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나가는 상태에서 그쪽으로만 수급이 몰렸던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였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죠. 근데 그걸 정당화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돌아보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게 폭락 후에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간밤 증시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증시가 또 사실은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M7 기업들 가운데서 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미국 증시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증시 반토막 나는 동안에 미국은 이제 신고가를 다시 또 가는 그런 그림이 네. 나오니까. 근데 그럴 만큼의 기초 체력하고 증시의 어떤 여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미국의 레버리지 ETF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이 흔들리는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주가 흔들리는 거에 반해서 거기에 ADR 있는데 그게 폭락한다고 해서 미증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모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반도체가 쏠린다 하더라도 나머지 섹터 역시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새삼 느끼는 건데 네. 미국은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자본시장의 역사가 아무래도 사실은 굉장히 길고 또 거기에 맞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죠?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따라한다고 해서 선진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규모라든지 체력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저기도 있는데 왜 우리라고 이게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논리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은 뭐 옛날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과세를 매기는데 양도차익 과세를 매기는데 왜 한국은 안 돼?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을 키워나가고 시장의 안정성이 담보가 된 다음에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을 때 믿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시장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게 정당화돼요. 여기서 세금을 매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거기를 카피뜨려고만 했었던 거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일단은 뭐 시장 상황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좀 여러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금리 전망 그리고 최근에 좀 금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불확실성이 좀 짙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결국엔 지표를 베이스로 하지 않습니까? ISM 제조업 지수에 따른 또 경기 전망이라든지 금리와 관련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연준이 사실은 답안지를 가지고 미리
슬쩍 강의를 해오면서 그죠. 왔었기 예. 때문에 금리 전망이 되게 쉬웠고 연준만 바라보면은 어떤 답이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툭 던진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이거 매파적인데? 벌써 의견이 갈리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큰 그림을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워시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연속적으로 올릴 의사가 있느냐. 연속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경기를 긴축시키겠다.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강하게 표출하는 건데 지금 워시는 올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 번 이상은 안 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될 거예요. 지금 물가가 고물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특히 30년물은 5%를 넘어서도 훌쩍 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옛날 같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물가도 물가지만은 미국채 수요가 그만큼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엔화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엔 공조가 나온 것도 일본이 자꾸 미국 국채를 팔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공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또 달러 약세를 만들기 싫으니까 달러를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유로를 팔아가지고 엔을 사고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ISM 제조 같은 경우는 경기 확장과 긴축을 50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구매 담당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고용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50 이상이면은 확장 단계에 있는 거고 좋은 거고 떨어지게 되면 위축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환경에서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ISM 제조를 시장에서 크게 반응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이게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이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론 저게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미국 증시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지표로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이제 좀 변하다 보니까는 좀 생긴 어떤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전략 이런 것들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질문이자 아니면은 해답이 없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두 종목에 좀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두 종목 그래도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 각각 종목의 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각각의 차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전에 이제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서 거북이 비유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좀 되게 느린데 일단 물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향 전환이 좀 이제 쉽지 않다. 워낙에 그룹 자체도 크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운신해왔던 것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보다는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그 칩과 관련된 회사고 결국 가가지고 AI 투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똑같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SK는 좀 소통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칩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러면 온리 칩 회사인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확인된 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의 정상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붙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얘기하는 건 좀 지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가지고 좋아진다는 얘기를 2020년 이후로 지금 7년째 계속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 점유율은 뭐 20% 좀 안 되는 선에서 지금 6.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는데 어찌됐든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된 건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테크 쪽, 그러니까 첨단 쪽으로 붙었을 때는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또 빅테크 수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동률이 100%가 되는 시점 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흑자 전환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밸류 재평가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간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닉스보다는 전자일 것 같고. 전자. 근데 좀 속도감이라든지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걸 좀 은근히 즐기신다 그러면 네, 전자보다는 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좀 차별점 이런 것들을 짚고 왔고요.
그리고 이사님께서는 사실 좀 더워지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더워질 때 좀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조정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더위가 이제 곧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좀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사님의 입에서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하고 또 기대하실 것 같은데 좀 반등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시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은 전자닉스가 반등하면은 증시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이제 좀 사서 모아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가 정상화되고 그다음 투자하는 환경이 좀 편안해지려면 전자닉스가 바로 또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타 섹터로 좀 분산이 돼가지고 움직여주는 게 오히려 좋다. 그래서 네. 여타 섹터가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 뒤에 전자하고 닉스가 따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하이퍼스케일러들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모습이 네. 나왔고. 그 얘기는 결국 가가지고 AI 사이클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전자닉스는 지금은 모아놓으시면 괜찮다. 근데 언제가 이렇게 다 재촉할 때는 아직 아니다. 아직 덥습니다. 그래서 좀 모아놓을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덥다.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또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AI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좀 우려가 있었던 게 캐펙스 투자를 너무 늘리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겠지만은 수익화를 이제 판단할 핵심 지표들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보시면 MS 같은 경우는 FCF가 안 줄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아마존은 사실은 좀 줄었는데 오히려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투자 내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자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간 그리고 최소 5년 정도는 개런티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개선을 돈을 회수해가는 기간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밝혔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에 대한 흐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하고 조금 더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투자만 해가지고 언제 돈을 뽑아?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을 좀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알파벳 역시도 전략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자기들이 어쨌든 돈을 회수하는 기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확인이 된 상태인데 계속 가능한 기업이 어디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회사가 그럼 여기서 포기하겠냐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는 포기하는 순간 기존에 투자했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과거에도 그 데이터 센터 초기 사이클 때도 초기 마이너스 났었던 캐시플로우가 정상화되면서부터 전부 회수하고도 남는 수익원이었다라는 걸 검증을 한번 해줬었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투자를 멈추기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소버린 AI가 또 남아있고 그죠.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굳이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존이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줄어도 언제부터 다시 회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시장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일단 뭐 이사님의 말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틈새 전략 잘 세워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은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시그널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에 더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인 영향 미쳤습니다. 정규장에선 애플을 제외한 전 종목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는 조금 혼조적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외가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건데요. 매출은 19억 4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EPS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9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록을 써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외가에서 13% 급등하면서 14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아마존도 실적 발표 이후에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4%대 상승폭을 그려내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CEO가 AI 사업 관련 잠재력이 엄청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캐펙스 투자 2천억 달러에서 2,200억 달러까지 높여 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공급이 현재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 다소 반납하고 있습니다. 1%대 하락하면서 28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이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아서 정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AI 인프라 관련 투자를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09%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의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58% 소폭 하락하면서 48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하루인데요. 애플은 여기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 공급망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하원에서 애플에게 중국산 메모리 수입하지 말아라라고 제지를 했기 때문인데 이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30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53% 소폭 빠지면서 37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ADR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8개 종목들 가운데에서 SK하이닉스와 포스코홀딩스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폭 그려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중국의 보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이 설비, 생산하는 이 공장을 더욱 건설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공장이 건설되게 되면 현재 생산량에서 2배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종 내에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우려를 키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은 상승 마감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SK하이닉스 애프터마켓에서는 1%대까지 상승폭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0.7% 빠지면서 142달러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하락했고요. 금융 종목들 긍정적이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1.79% 상승했고요. 한국전력도 1%대 상승, 통신주들도 흐름 긍정적이었습니다. SK텔레콤도 1.93% 상승했고 KT도 1.6% 상승하면서 18달러 선에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0.36% 상승하면서 1000포인트 선에 더욱 다가섰습니다. EWR 한국 ETF도 정규장 내에서 2%대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1%대 더욱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상승했습니다. WTI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간밤에 5%까지 빠졌고요. 현재는 0.42% 추가 하락하면서 8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요 지표들은 긍정적으로 나와준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